네, 안녕하십니까. 기본국가로 호남 희망토론 발대식 토론 사회를 맡은 조선대학교 이철갑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2000년대 우리가 IMF 사태를 거치면서 처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경기도 지사이신 이재명 지사께서 그걸 들고 나왔었는데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이 도대체 뭔지 많이 이야기는 가끔씩 듣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수산진흥원장 강의원 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좀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토론에 참여하신 우리 호남대학교 최영란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주교육대학교 노희정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 오늘 그 기본소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강현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설명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처음 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조금 쉽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은 아니지만 우리 두 분 교수님도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역동적 복지국가 또 21세기 보편적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늘 한 10여 년 동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전국 조직인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4, 5년 전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와 같은 복지 수준에서 저 북유럽과 같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 산업사회에서의 복지국가는 그 재원의 힘이 사실은 노동에 있었습니다. 즉, 그 노동체제의 기반에서 복지국가가 진화하고 완성되어 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일종의 노동체제, 그 노동의 기반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노동체제의 붕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 시대, 이 완전고용 시대의 복지의 그 한 70%의 복지 기반은 사회보험이었습니다. 즉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고용을 지향하면서 그 노동체제의 기반이 됐던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복지 총량의 대략 70%, 여기에 사회수당 등 사회서비스가 20%, 나머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각종의 자상의 계층까지 지원책이 10%의 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체로 복지하면 공적 부조를 생각합니다. 빈자에 대한 구제, 빈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복지를 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노동체제가 붕괴했을 때 우리가 북유럽 체제의 복지국가로 진화 가능한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토론들이 필요하다. 이때 등장한 게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 회자되듯이 인공지능이니 무슨 사물 인터넷이니 노동의 고갈과 노동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과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소득하면 굉장히 관념과 추상, 즉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계속 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론과 개념으로 제한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임금 노동만이 노동인가?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산업적 기반에서 돈은 부족한 것인가? 또 하나는 기존의 복지와가 달리 기존의 복지는 조건과 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노동 조건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자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는 조사는 안 되는 것인가? 즉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공유부라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각종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건과 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복지 체제에 준하는 그런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특히나 탈성장 시대의 복지 전략, 즉 경제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5가지 이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기존의 복지 체제하고는 또 다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성입니다. 지금까지 복지 구조는 가구당 지원하는 체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그다음에 정기성인데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사회수단과 사회서비스와 더불어서 동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 검토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의 5대 원리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떤 충분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소득과 논쟁할 때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존의 기본소득론자들과는 달리 하나 더 첨언하자면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하지만 동시에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 경제와 복지 구조는 덜 걷어서 덜 주자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굉장히 적게 걷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모든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 오해로부터 우리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정치에 대한 적대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행정이 무슨 얘기를 하면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보고. 세 번째 제가 넘어서야 할 장벽 하나가 세금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세금 얘기 나오면 인상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낸다. 제가 좀 과한 얘기하면 많이 내도 너무 많이 내서 아주 전라도 말로 껍닥을 100개 간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분들도. 우리가 소득생활자, 임금소득자의 대략 40%가 세금을 안 냅니다. 다 환급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 혜택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착각합니다. OECD 평균의 조세 부담률은 대략 25% 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대략 19%에서 20%입니다. GDP 대비 우리가 2,000조 대비 이 10%를 덜 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5% 정도를 덜 낸다는 얘기는 대략 100조 정도의 세금을 덜 걷어서 국민들에게 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소득과 연결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19세기의 노예 해방과도 같은 20세기의 보통 선거와도 같은 19세기 때 노예가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19세기 최고의 혁명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혁명은 뭐냐? 결국 기본소득에 도입이 될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상위 1%부터 이제 경기도 같은 어떤 구체적 실험을 해나가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과제로 또 정치적 과제로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태고 우리 교수님들과 토론 과정에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건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분소득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성은
연 1회고, 그러니까 연 1회인데 100만 원을 4회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만 24세인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이런 사회 실험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몽상가들의 정치적인 또는 정치적 파퓰리스트들의 하나의 실험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즉 세금에 대한 효용성을 일단 느끼게 된 거예요. 1차 전환 기본소득 보셨지만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막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0만 원씩 지급했던 돈에 대한 그 세금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야, 이 세금이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그래서 조세저항성이 가장 심하던 상위 10%도 야, 내가 낸 세금이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10만 원은 나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는 효용성. 그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만 7세 이하의 아동수당을 넘어서 초등학생도 10만 원을 받잖아요. 중학생도 받잖아요. 부모한테 요구한다잖아요. 내 돈 내놓으라고. 왜 아버지 통장으로 다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효용성을 파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년 걸릴 기본소득의 보편화가 지금 작년 올해 그러니까 뭐 19년, 20년, 21년 거의 2년 만에 정치적 화두로도 등장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어떤 실험을 더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냐면 저희 기관에서 지금 진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이전에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 이 전국적인 그 농업계의 화두, 농민들에게 화두가 돼 있었는데 저 해남발로 시작됐던 농민 수당, 이것을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핵심적인 차이가 농가수당 또는 농민수당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농사를 지면 할아버지 통장, 즉 세대주 통장에 돈이 월 5만 원씩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1,380만 명 대비 대략 2% 농민이 30만 명입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 포함해서 뭐 어르신 농민, 할머니 농민 포함해서 30만 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충분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매월 주는 정기성, 누구에게 하나 주는 보편성, 소득 자산 조사하지 않는 개별성과 무조건성과 현금성을 다 갖춘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무슨 5만 원이 기본소득이냐, 이건 용돈소득이지. 그래서 그럼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전 세계 석학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올 4월부터 아마 그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 한 곳을 또는 여러 곳을 골라가지고 여러 안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매월 그 농촌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입니다. 농사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막 낳으면 출생신고한 그 달부터 돈을 주는, 소득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펜션을 내서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 해도 주자. 왜? 그분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겁니다. 지역 대상, 지역민 모두에게 하는 이런 실험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로 한번 그 보편 어떤 타당한 모델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실험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특정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기에 그냥 하나의 자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저희들이 뭐 국제 심포지엄도 작년에 했었는데 홍콩에 있는 교수님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좀 대한민국 그런 멋진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각종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뭔가
그 한국이 기본소득 국가를 만드는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 제가 제안하자면 기본소득의 전통적 원리에 너무 현재 상황을 격자에다 그냥 집어넣지 말자.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에 있는 그 경기도에서 이번 기본소득을 실험을 지금 시행해보고 있다. 성남시에서 청년소득 그것도 한번 청년수당도 줘봤고 다시 이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고 있다.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럼 기본소득이란 게 뭐냐 해서 한 5가지 또 하나 더 붙여서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보편성, 누구한테 다 준다. 우리가 자꾸 듣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도 주냐? 준다. 뭐 이거 그죠? 두 번째는 무조건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준다. 그다음에 개별성, 뭐 우리 초등학생한테도 줄 수 있다. 다 줘야 된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이때 그 재원 이게 뭐 재난 그 기본금처럼 딱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주겠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약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만 현금으로 주겠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그 복지 소사이어티에서 그 비판하는 게 충분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오늘 토론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교수님들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기본소득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뭐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도대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말씀하셔. 지금 오늘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한번 우리 그래도 강 의원님께서 지금 경기도에서 실험을 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네. 우리나라가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돼서 OECD 국가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더욱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달라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나 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불신, 또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낸다, 그리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이제는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강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신 것이 그러면은 공유자산,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자산에 대한 재분배랄지 또 이렇게 또 그 금융 독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적인 합의를 어떻게 도출을 해낼 것인지 그리고 실천을 한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항상 기본소득과 관련된 단골 질문입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질서 있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소멸시대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모든 진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나온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 사회경제적인 명분은 섰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최 교수님과 또 우리 그 이철 교수님 말씀처럼 대략 그 50만 원, 좀 250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50만 원, 60만 원의 기준이 아시겠지만 우리 최저생계비, 즉 국민주 생활수급권의 생계급여가 대략 52~53만 원입니다. 이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현재로서는 못 줍니다. 전체 우리가 약 550조 전체 연간 예산 중에 절반 250조, 300조를 이렇게 투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체제의 붕괴 이후에 경제적 대안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대한 출발점으로서 농민 기본소득은 5만 원씩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우리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1인당 한 30만 원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을 마련할 때 출발부터 완벽한 충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출발해보자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어떻게 가능할 거냐. 아까 우리가 조세 부담률 여기에 또 사회보장 기여금 포함 국민 부담률도 아주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100조 정도를 OECD 평균으로 조세 부담률을 높이자는 것도 엄청 저항이 심하거든요. 정치적 때 아까 말씀드린 행정 불신 마지막에 조세 저항이거든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세금을 높이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 결사체가 집권한 바가 없습니다.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세금 조금만 올리자면 다 저항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위 10%의 부의 독점력이 이렇게 높은 만큼 세금은 누진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주로 많이 올리면 누가 내냐? 증세를 하면 할수록 누가 내냐? 상위 10%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걷어가면 지기 마음대로 쓰더라. 걷어가면 세금이 나한테 안 오더라. 근데 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은 세금 낸데 나한테 오네? 라고 하는 세금 아까 얘기했던 효능감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 교수님 질문이나 또 아마 최 교수님이 여러 그 사회적으로 대체로 주요하게 얘기되는 이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체감률을 높이면서 그래서 저는 4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는 끊임없이 어떤 뾰족한 이웃사회를 준비한 뾰족한 경제정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런 방식 접근해보자는 거죠. 네. 그 다행인 게 국민적 합의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네. 사실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 법률안을 제일 먼저 제출했어요. 민주당보다 더 빨리 제출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21대 국회가 막 제출되자마자 6월 달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요새 보니까 김종인 대표도 뭐 그거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말을 우리 최 교수님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재명 지사가 표 얻으려고 이렇게 막 이게 파퓰리즘적으로 이렇게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오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 답변도 이재명 지사님을 모셔서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이 법안 뭐 발의하고 했다면 그게 진정성 있는 거라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호남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해를 하면은 아마 선거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호남 사람들 먼저 이해시켜야 돼요. 이 기본소득이 뭔지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크게 혜택받는 겁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두텁게 하후상박으로 도와주자 했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과거의 복지 접근도 필요하고요. 선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했을 때는 조세 저항이 낮아지면서 세금을 누가 많이 내겠어요? 부자들이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조합이 지금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은 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제가 복지국가 소사이티 공동대표면서도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유력한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복지 소사이어티에서 그 비판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하고 있는 점은 무슨 얘기냐면 아마 충분성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도 보장제도에서 좀 필요한 사람의 그 약자들한테 주는데 이거를 그냥 기본소득으로 다 모든 사람이 나눠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어 버릴 거다.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존의 사회복지 그 서비스 또는 사회수당 또는 복지제도를
회수하고 소멸시켜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저부담 복지, 저복지 국가라는 거예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복지 투입을 안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우 상박으로 강화하되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 복지 시스템은 북유럽처럼 맞춰가되 새로운 재원들을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실험해 나가면서 준비한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네. 사회보장제도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네. 기본소득 한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네. 우리 그 노희정 교수님도 아마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수들보다 더 진지한 우리 강 원장님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그 역동적 복지국가인 북유럽에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국민소득 제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거부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경험이랄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북유럽 국가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법률 제도라든가 또 그쪽에 어떤 경험 거기에 대해서 또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진 바와는 굉장히 조금 기본 북유럽 또는 해외의 다른 어떤 국가의 이 기본소득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알려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했지만 해외의 많은 사례들이 굉장히 완전 기본소득이 아니고 그냥 부분적 기본소득입니다. 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알래스카처럼 석유 팔아서 남는 공유부를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나눈다든지 굉장히 제한적 사례들인데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복지국가로서의 그 부의 불평등들이 지금 최소화되고 이미 심히 느끼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니 사회수당이니 여부와 관계없이 누리는 복지부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반대를 지금 누가 했냐면 오히려 사회복지협회 같은 데도 반대를 하고요. 특히 공공이 반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 기본소득을 하면서 이런 주민투표를 해버리잖아요. 모두 다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현재 일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학계에서도 그렇고 조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체로 선진국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실험에 근거한 통계들을 제대로 한번 내가지고 대략 한 2년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전 세계에 기본소득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성과 또는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보니까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쓰였는가 이거를 그 분석을 했더라. 거의 9천만 건 이렇게 돈 준 거를 어떤 용도로 어디서 썼는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논란이 된 게 아까 현금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지역화폐가 요즘 개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그 나눠준 그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만 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시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사람이 받아서 강주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하고 있다. 앞으로 기본소득도 그렇게 농촌 기본소득도 그렇게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그 효과까지 만든 게 뭐냐면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매출 10억 미만의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는 또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막 1년, 2년 보관하고 놓은 게 아니라 기간은 정해야 되겠지만 해당 연도에 쓰는 걸로 이렇게 정한다든지 해서 실제 현금으로 줬을 때 그걸 저축해 버린다든지 경제 승수 효과라든지 유발 효과로 전혀 확인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난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이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1차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에 줬더니 요즘에 무슨 각종 연구소에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다 쓰고 거기에 플러스 대략 한 30%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가 실패한 것은 전부 다 소멸성 지역화폐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게 하나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실패하게 된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경기도가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실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자체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좀 더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그 재원 마련에서는 조세 제도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실은 개념이나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을 시켜준다면 이런 기본소득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기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보편적 국민소득으로 보편적 그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이게 지역적 경계를 나누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자기의 기본소득은 사실 비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권리로서 받는 거거든요. 권리로서 받는 거에 자기 권리, 자기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그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의 자주적인 결정이지 이렇게 제한은 두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결단하기 때문에 만약 광주에서 광주만의 기본소득을 하는데 이 돈을 다 서울 현대백화점 써버리면 또 다른 시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 교수님, 네. 아까 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그 철학이나 이거에 관해서는 공동체적인 이거를 유지하자 이거는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데도 이렇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가서 지금 우리 강 원장께서는 경기도 성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가 각종 정책적인 사회 실험들이 풍부하게 곳곳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농촌 이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하면 정말 부산에서는 도시 빈민 사회 실험을 해보고 광주에서는 한 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한 1000세대 정도의 도시 기본소득도 해보고 이렇게 백화저변이 일어나서 각종 기본소득의 제한성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한 20년 내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능동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목재에서 역동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준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특정 정치인의 파퓰리즘이고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그 검증되지 않는 정책에 대한 실험이다. 세금 낭비다. 이게 아니다 싶습니다. 근데 내가 10만 원을 공유부의 자산으로 받았어요. 소득. 다 이 5만 원 정도는 정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을 기금으로 내서 협동조합 기금을 한번 내봐가지고 그죠? 마을 연금제도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려운 데도 좀 지원해보고 저는 그래서 야 이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한 가족에 한 50만 원씩 해서 4인 가족 200만 원 정도의 기본 소득들이 보장이 되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존엄해질 수 있는
정말 대동세상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꿈의 실현이 100년, 200년 내에 이렇게 도달해야 할 유토피아가 아니라 적어도 20, 30년 내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체제다. 이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으나 지금 사실 문제는 그렇잖아요. AI 시대에 노동의 주체는 로봇이에요. 근데 소비의 주체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 복지 국가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장해 옴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생활 보장에 대한 이 복지도 확대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 기본 소득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강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실천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첫걸음을 내드려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 거라고 생각하신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최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저도 아까 발제할 때 놓쳤던 건데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조건과 조사를 하지 않고 줍니다. 그것도 굉장한 논쟁적인 이 정치 공방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처음에는 상위 10%는 주지 않고 하위 90%만 주겠다 했는데 그걸 조건을 맞춰서 조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사실은 여야 불문하고 만 7세 이하에게 다 주자.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까 기본소득이냐 사회수당이냐 그렇죠? 지금 만 7세까지 사회수당을 주잖아요. 아동수당 10만 원씩. 네. 이걸 20만 원, 30만 원 올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소득하고 뭐가 다르냐? 만 7세 이하에게 기본소득하고. 저는 그래서 어떤 제안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일단 충분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조세제도의 개편과 아까 최 교수님 계속 얘기하셨던 공유 자산 또는 공유 공통의 부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세금을 그렇게 내겠다. 요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그 수십 조 쏟아붓고도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적어도 만 18세 고3까지 그 연령의 조건 무조건에서 연령의 조건은 이렇게 충족시 않지만 고3까지 기본소득을 대략 현재 10만 원을 고3까지 한번 정기적으로 매월 국가가 주는 그 학생들에 대한 학생 수당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충분성을 고려해서 올라가면 하나의 기본소득과 그것을 사회수당이라 하든 기본소득이라는 저는 사실은 그런 개념 명명을 독점해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수혜를 받는 또는 권리로서 그것을 보장받는 그 대상들이 넓혀져야 한다. 그래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수당 30만 원 받잖아요. 아동들은 만 7세에 10만 원씩 받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 과제들도 함께 복지 그 어떤 우리 사회 인구 구조까지 해결하려면 적어도 학생 수당들을 확대하고 그것을 좀 두텁게 하는. 이게 이제 저로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이 앞에 의사들 파업할 때 의료의 공공성 이야기를 했더니 네. 의사들이 사회주의적 의료제 제도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교수님이 근데 교수님이시죠?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해 그런 비판은 안 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했죠. 원래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복지 여러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소년공으로서 제일 부러웠던 게 사실은 교복을 못 입은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교복을 무상교육 다 무상 그 복지 차원에서 실현을 했을 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들고 나면서 청년배당 딱 나오는 순간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배분 방식이냐라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졌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사회적 재난, 이 감염병 재난 시기에 전 국민이 10만 원씩 이유 없이 받아본 게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논평을 하는데 받아보니
그걸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그러니까 실천이 담론을 이겨버리는 거죠. 실천 이런 실행.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경기도 주민들이 네.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네. 그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 기본소득도 조금 토대를 제대로 마련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본소득을 그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긍정하고 있는 정치 세력의 권력의 그 사실은 집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년 안에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성까지 보자는데 여러 공유부의 공통부의 사회적 어떤 권리로서의 배분돼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5, 60만 원 정도의 전 국민에게 매월 지급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겠죠. 다만 경제정책으로 제안했던 정치 권력이 집권한다면 적어도 기본소득 국가를 준비하는 각종 실험들과 부분적 기본소득의 확대 이런 정도. 그래서 아까 지금 10만 원씩 받아봤더니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듯이 심지어요 댓글에 보니까 야 이거 공산주의적 배분 방식 아니냐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답을 단지 아세요? 그럼 너는 받지 마라.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라면 차라리 공산주의로 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러잖아요.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정부 만약 기본소득 이 사회적 보편성을 띈다면 그런 것들을 점차 실험하면서 효능감을 높여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본소득 국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주의 정책의 성격을 띌 수도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재학생들하고 좀 몇 마디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 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단 증진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런데 이게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 원장님께서 발표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기본소득이 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대단히 그 확신을 좀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최소 생활비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소득 양극화 문제, 경제 불평등, 또 뭐 고용 불안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 것처럼 우리가 발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해십니다.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정책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해야죠. 경기도가 계속 기본 시리즈를 내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동체제 그리고 새로운 경제정책의 가장 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기본소득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기본주택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기본주택도 너무 다 어려워하고 정책으로 논쟁만 하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국부적 차원에서 아주 작은 차원에서라도 기본주택은 이런 거다라는 실물화된 정책의 어떤 실물화된 정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 대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 보증과 또 담보 없이 돈을 주면 띄어먹을 것이다. 안 갚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기본 대출을 통해서 경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자체 내의 행정력을 가지고 여러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완벽한 기본소득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변증적으로 여러 학계 또 행정 정치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국민들이 함께 보완해갈 과제이지 이것만으로 그리고 완벽한 기본소득이 성공한 나라도 없고 이것을 구체적인 국가 체제로 만든 나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K 방역처럼 K경제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환한 것뿐이지 어떤 틀을 놔두고 일종의 그 실험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체제의 모자이크다. 그래서 출발이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특히 재난 시대에 한번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 누구 특정 정치인의 경제 정책으로 자꾸 토끼몰이 안 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기본소득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서로 한번 토론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명명 자체가 불편하다.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유연성, 수용성, 개방성을 가지고 한번 해놨으면 좋겠다. 마무리 말씀은 어떤 좋은 정책도 아시겠지만 이걸 주장하는 집단적 시민, 이 시민의 정치적 집단 의사를 수렴해서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권력 주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몽상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화되기 위해서는 그걸 관철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 힘, 하여튼 그런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호남희망 포럼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시민의 자주적인 결사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고향 이어서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을 텐데 제가 교수님들한테는 수업은 받았지 교수님들 앞에서 발제를 한 건 처음이고요. 하여튼 분위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더 많이 배워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잘 실험해 나가면서 무엇이 어렵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까지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노 교수님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네가 얘기 안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호남희망 포럼에 대해서 기본소득 관련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 노 교수님 해주시죠. 오늘 이 토론 참 인상 깊게 마쳤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교수들보다 더 진지했고 또 설득력 있는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또 최 교수님. 의미 있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조금 공부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호남희망 포럼이 오늘 발대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기본소득이 국민의 또는 공동체의 어떤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정말 기본소득 이게 진짜 시행된다면 또 시행되려면 어떤 조건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이런 게 여론으로 형성되고 그게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남희망 포럼은 계속해서 이런 토론회랄지 강의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